자, 22년도 국가 7급 문제입니다. 제일 먼저 이제 구조론이 나오는데, 저 밑에다가 제가 그 유튜브 링크를 달아놨어요. 제가 기본 강의하고 심화 강의를 찍어놨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밑에 걸 찍으시면 그 강의로 넘어 들어갈 겁니다. 자, 문제를 내는 가장 기본적 방법은 어떤 개념을 주고 가장 쉬운 구성 요소를 물어봐요. 구성 요소를. 그치. 개념을 물어볼 때도 있고요. 이런 문제는 되게 쉽죠. 그래서 구조를 주고 개념을 물어본다든지 구조의 구성 요소를 물어본다든지 또는 유형이나 특징을 물어보는 건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고 좀 어려워지면 장단점을 물어봐요. 어쨌든 구조라고 논점을 줬기 때문에 이런 건 여러분 헷갈리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어려워지면은 이 논점을 가려요. 이따 보겠지만 신행정학이라고 주지 않고 신행정학의 내용을 준 다음에 신행정학을 찾으라고 하면 쉬운데 그게 아니라 다시 신행정학의 내용을 나열해줘요. 그러면 문제도 내용이고 보기도 내용이니까 문제는 길어질 수밖에 없죠. 일명 여러분이 사례형이라고 봐요. 국사책에 국사시험에 많이 나오죠. 사료를 준 다음에 이 사료를 가지고 어느 시대인가를 네가 알아야 되고 이걸 가지고 그 내용을 물어보잖아요. 옛날에 그냥 영주의 업적은 정주의 업적은 이렇게 물어봤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뭘 어떻게 논점 줬는데 요새 논점을 자꾸 가리려고 그래요. 또 행정학은 현실이다 보니까 사례 문제로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사례 문제도 또 들어와 있더라고요. 어쨌든 올해 시험은 작년보다 어려웠습니다만은 그래도 다 대학 교재에 있는 내용이라고 그랬고요. 그 대학 교재는 여러분이 취급하신 분이라면은 한 번 정도는 좀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강사 말이 맞나 안 맞나를 검증하기 위해서도 한번 보셔야 될 겁니다. 가끔가다 택도 없는 말 많이 하는데 글쎄요, 난 잘 모르겠어. 그런 책을 안 읽어봤든지, 아니면 수험생이 더 공부를 열심히 하신다면은, 그렇게 말하면 바로 지적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적이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책에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자, 가겠습니다. 구조. 구조의 개념이 틀렸어요, 이거는. 구조는 원래 구성 요소들의 배열 방법이에요. 구성 요소가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가. 이게 이제 업무 중심의 설명이라면은 고전 이론 때 인간이 들어오잖아요. 사람 중심의 설명은 뭐냐면은 구조가 배열되면은 어때? 일이 나눠질 거고요. 구조 배열. 그다음에 사람의 관계가 만들어지잖아요. 지위, 역할, 권한, 의무. 관계가 만들어지니까 상호작용의 관계가 만들어지겠죠. 이건 개념으로 본 거야. 개념이 틀린 겁니다. 그다음 내용 가니까 기술은 일상과 비일상이 있잖아. 물론 장비 일공에서 페로우가 네 가지로 갈랐지만 일상은 분석이 돼요. 비일상은 분석이 안 되죠. 분석이 되었다는 것은 전부 다 문서화할 수 있다는 거잖아. 공식성이 높다는 거죠. 기계 구조야. 반면에 분석이 안 되니까 미리 못 정하는 거죠. 미리 못 정하니까 해가면서 만들어가는 게 바로 생명체처럼 유기구조. 그래서 조직구조는 그게 기계구조가 있고 유기구조가 있다. 집행하기 전에 모든 게 정해져 있으면 기계구조, 해가면서 만들어가는 게 유기구조, 관료제, 탈관료제, 뷰로크라시, 에도크라시 이렇게 배울 겁니다. 그죠? 왜 유기구조를 만들까요? 업무가 뭔지도 모르겠고 모호하고 환경이 자꾸 복잡하게 변하니까 이렇게 유기구조를 만들어야 되겠죠. 팀제 형태 만든 다음에 업무 나누지 말고 문제에 맞게 구조를 형성하게 만드는 학습 구조가 만들어질 겁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구조 개념 눌러보시면 유튜브 나올 겁니다. 자, 동기부여 이론 나왔습니다. 역시 동기부여 이론이라고 논점 줬죠. 근데 여기 이것만 가지고는 밑에 걸 맞출 수는 없을 거예요. 어쨌든 동기부여 나왔을 때는 보다시피 내용 이론이 있고 과정 이론이 있고 근데 답이 지금 내용 이론에 나왔기 때문에 내가 내용 이론 찍어놨고요. 그 밑에는 과정 이론도 있습니다. 동기부여 내용 이론은 욕구 내용이에요. 욕망이 무엇이 있는가, 그다음 욕망의 종류가 뭔지, 어떻게 서열화되어 있는지, 이런 욕망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이걸 찾는 게 욕구 내용 이론이고 그러니까 욕망이 아래 위로 쌓여 계층이 막 쌓여요. 메슬로우는 5단계로 생한사 존자로 엘더퍼는 3단계로 생존 관계 그다음에 성장 욕구로요. 그다음에 이걸 XY로 가르는 게 맥그리거 그다음 허즈버그는 위생 동기로 둘로 가르죠. 이런 식으로 아래 위로 갈라지는 게 뭐다? 이제 내용 이론이고 반면에 기대 이론처럼 욕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인간이 욕망까지 움직이게 만드는 경로를 찾아가는 게 과정 이론이에요. 인지 과정 이론.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욕망도 중요하지만 기대 이론은 가능성이 필요하다는 것. 애덤스는 중거 인물과 비교해서
그래서 내용 이론이 2명 나왔고 허즈버그, 엘더퍼, 그다음에 과정 이론이 2명 나왔네요. 시험은 누가 내용 이론인가 과정 이론인가 물어보는 것도 많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학자 다 물어봤죠. 이게 워낙 많이 물어봤기 때문에 이거는 뭐 기출문제 그대로입니다. 자, 메슬로가 5단계로 갈랐죠. 생안사존자잖아요. 그치? 그리고 하나 행동이 하나 욕구로 연결된다고 그랬는데 엘더퍼는 막 묶여요. 그래서 생리 욕구하고 물질 안전이 생존으로, 그 다음에 정서 안정, 정신적 안정하고 관계하고 외적 존경이 관계로, 그 다음에 내적 존경하고 자기 실현이 성장으로 엮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건 틀렸죠. 관계 욕구에 뭐가 들어와 있다는 거야? 어떤 정신적 안전하고 안정 욕구하고 그다음에 그 사회 욕구, 애정 욕구하고 외적 존경이 들어오죠. 반면 생리 욕구는 제일 밑에 있는 생존에 들어갑니다. 답은 1번입니다. 뭐 2번 논점 없죠. 기대 이론은 과정 이론이다. 내용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냥 물어본 과정 이론이다. 허즈버그는 뭐라고 그래? 밑에 것을 X를 위생 요인, 위에 거를 동기 요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밑에 거 위생을 다룬 말로 불만 요인이고 얘가 만족 요인이죠. 위생 요인이 충족되지 않으면 손실이 발생해요. 근데 위생 요인이 충족되더라도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뿐이지 생산성이 좋아지는 건 아니야. 지금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는 만족 요인을 줘야 되겠죠. 위생 요인과 동기 요인. 그래서 위생 요인은 동기 요인의 필요 조건이다. 왜? 손실이 나와버리면 생산성이 안 나오니까요.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 위생 요인과 동기 요인은 비록 아래 위로 나열되어 있지만 둘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그래요. 서열이 있는 거 아니야. 메슬로는 서열이 존재하지만 얘는 서열이 있는 건 아니에요. 허즈버거는 되게 많이 나옵니다. 아담스는 어때요? 중거 인물이 나와야 되겠죠. 이 사람과 비교한 다음에 공평한 정도가 조심해야 돼. 공평하다고 느끼면은 가만히 있어. 동기가 부여되지 않아요. 공평하지 않다고 느꼈을 때 동기가 부여됩니다. 그지? 조심해야 되는 거 헷갈리지 말고. 그래서 공평하다 하면은 동기가 부여되지 않지만 공평하지 않으면 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동기가 부여될 거니까 공평함 정도가 동기부여에 영향을 주는 거 맞잖아요. 그치? 자, 이 노력이 투입이 노력이야, 여러분의. 그 다음에 보상이 산출이죠. 이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중거인물과 비교해서 공평하게 느끼고자 한다. 공평하다면 가만히 있는다. 동기가 부여되지 않는다. 공평하지 않는다면은 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동기가 부여된다. 이것 말고도 더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찍으시면은 다 설명합니다. 자, 이거는 응용 문제죠. 그지? 사례라고 낸 게 이거야, 지금. 맨날 그냥, 그 뭐냐, 해상 파워는 외웠잖아, 이게. 여러분이 임용 결격 사유는 내가 강의할 때도 설명하지만 잘 안 나오는 파트였는데, 요게 나왔네요. 이건 뭐냐면은, 네가 이런 사유가 되면 시험을 못 쳐요. 시험을 못 치고 또 공무원 중에 이런 사유가 돼버리면은 당연 퇴직이에요. 일부는 빠지지만 원칙적으로 당연 퇴직이에요. 결격 사유. 만약에 다른 걸로 답을 칠했다면은 어려울 수 있었을 겁니다. 그지? 성년 후견인, 피성년 후견이 나오잖아. 피성년 후견인이 이게 뭐야? 옛날에 금치산자였죠. 정신이 아예 없는 사람. 그다음에 있다 없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이제 한정치산이었는데 그 개념이 사라지고 뭐 성년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이런 개념 나왔는데 그게 종료되면은 시험 칠 수 있습니다. 종료된 날로부터. 그다음에 파산이라는 건 법원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법원에 선고받아야 돼요. 파산도 법원에 선고받아야 되고 복권도 선고받아야 돼요. 복권 받은 날로부터 바로 시험 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복권된 날로부터 2년이다. 이렇게 말하면 어떡하실래요? 됐지? 여기는 22년이니까 지났잖아, 지금. 복권되면 바로 시험 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1년이란 기간이 지나도 당연히 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 기간을 줘버리면은 여러분 이걸 애우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틀렸을 겁니다. 이거 말고도 그 형을 살아. 교도소 가서 형을 살아버리면은 형 선고가 끝난 날로부터, 집행 끝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야지 시험 칠 수 있어요. 또 집행유예. 유죄라고 선고를 받았지만 감옥에 가진 않고요. 일정 기간 집행을 유예시켜줘요.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났을 때는 이제 감옥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집행유예가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필요해요. 그지? 종료된 날로부터 밑에 저기 맞죠? 금고형이 선고되었다.
집행유예 기간이네요. 그럼 이건 근보형 선고받았지만 집행은 안 살았잖아요. 안 살았으니까 2년 지나면 시험 칠 수 있죠. 이때 끝났으니까 22년도니까 10월 끝났으니까 어때? 20년, 21년이니까 2년 지났으니까 시험 칠 수 있죠. 만약 이런 걸 틀게 만들었다면은 여러분이 헷갈릴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여러분이 아시는 해임은 3년이고 파면 5년이다. 아는 걸로 물어봤죠. 파면 이런 걸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제 나왔으니까. 그래서 요 내용도 결격 사유할 때 눌러보시면 설명이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감옥에 들어가서 구치소와 달라요. 형 선고받고 교도소 들어가면은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집행유예 받으면은 종료된 날로부터 2년. 그다음에 선고유예라고 있어. 선고유예는 사소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 뭐냐 유죄 판결 때려버리면은 뭐야 전과자가 되잖아요. 그럼 사회생활 힘들어지니까 사소한 거니까 일정 기간 네가 아무것도 안 하면은 그 선고 자체를 없애줘요. 그러면은 이게 유죄 판결을 안 받는 거기 때문에 전과자가 안 되겠죠. 그 선고 유예 기간 동안. 그지? 그래서 들어가면 5년, 집행유예는 2년, 선고유예는 그 기간 동안 복권되면 바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밑에 찍어 보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나름대로 또 응용해서 낸 겁니다. 워낙 법률 그대로 낸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네가 알고 있는가를 물어본 겁니다. 자, 역관죄 정실주의 이것도 내용은 상당히 이제 깊이 있는 게 들어왔어요. 자, 행정은 원래 미국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미국에서 발달했는데 이상하게 인사행정만큼은 영국이 좀 빠르더라고요. 실적주의도 영국이 더 빨랐고요. 대표관료제도 영국이 더 빨랐어요. 요 두 개 빼고는 다 미국이 더 빨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하나 더 있다. 신공공관리개혁도 영국이 더 빨라요. 영국이 더 빨랐다가 나중에 이제 미국이 92년도에 받아들이죠. 자, 가겠습니다. 영국은 정실주의였죠. 왕에 대한 충성이 그 왕에 대한 충성. 그러다가 명예혁명 이후에는 유력한 정치인에 대한 충성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바뀔 건데 영국도 산업화 되잖아요. 원래 영국은 영국 왕 자체가 돈이 많았기 때문에 전 세계 72개국 가장 큰 나라야 전 세계적으로. 이게 자기 식민지였기 때문에 굳이 세금 걷어가지고 뭐 전쟁하고 그럴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영국도 산업화되죠. 전쟁, 다른 나라도 커지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도 이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왕이 다 했겠지만 이제 왕이 안 되니까 어떤 전문가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실적주의가 영국에 먼저 들어와요. 1차 추미론령이 56년도가 그렇고요. 2차 추미론령에 확정이 돼요. 70년도. 그렇지? 반면에 미국은 60년에 이제 남북 전쟁을 1860년에 4년간 전쟁을 하고 그다음부터 산업화되니까 전문가가 필요하잖아. 이때부터 이제 실적주의 논의를 했던 거야. 이러니까 영국이 이미 56년도에 이런 게 있고 뭐 보고서도 있고 하니까 풀턴 보고서인가요? 이거 보고서도 있고 하니까 이런 걸 연구하기 시작해요. 그래도 안 들어오다가 82년도에 81년도에 가필드 대통령이 죽고 82년도에 선거도 지면서 83년도에 들어오죠. 그래서 이거는 세밀한 내용을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공부 좀 하셨어야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여러분은 OT 할 때도 설명드렸지만 강사의 얇은 책을 어떻게 믿습니까? 강사는 안 믿으면서. 저는 뭐 그렇게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책은 참고로 보는 거고 당연히 대학교 기본서를 봤죠. 요약된 것은 마지막에 빨리 정리하려고 봤던 거지. 처음부터 그런 걸로 공부한다는 거는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리고 항상 강사책은 뒷북입니다. 나온 다음에 추가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뭐 돈 얼마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책 사가지고 5권, 6권밖에 안 되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그것도 싫으시면은 그냥 서점감 다 있어요. 있으니까 펼쳐보시면 바로 나올 겁니다. 자, 가겠습니다. 어쨌든 영국이 추미론령이 1차가 56년, 2차가 70년이고요. 펜들턴법은 83년도예요. 그지? 더 빨랐습니다. 옳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조심해야 돼. 효율성만 나왔다. 이거는 실적주의다. 이렇게 하다간 큰일 납니다. 됐지? 효율성은 역관주의도 나올 수 있어요. 왜? 우리 기출문제도 있습니다. 집행 통제가 쉬워요. 정치인이 임명했기 때문에 통제가 쉽기 때문에 효율적인 통제를 통해서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요. 근데 역관주의는 정치잖아. 정치가니까 전문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전문성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은 실적주의가 됩니다. 됐죠? 정부 관료 역량이
만약 효율성 제고 역량이라면 이건 맞는 말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엽관주의는요, 전문성이 아니라 민주성이나 대응성 쪽이란 말이야. 근데 엽관주의가 효율성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고, 뭐다? 집행에 대한 통제가 쉬워서 집행의 효율성, 행정의 효율성이 아니라 집행의 효율성이 좋다. 이렇게 말하면 맞는 말이지만 전문성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은 실적주의 얘기입니다. 틀렸습니다. 효율성만 갖고 풀면 안 됩니다. 인사행정 항상 앞뒤 수식을 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미국은 원래 역관주의가 아니었죠. 동부 엘리트가 세습을 했잖아요. 일명 세습 엘리트, 특권 집단, 동부 대학교 나온 엘리트들이 세습을 했었는데 최초의 서부 대통령이 앤드류 잭슨 아닌가요? 이 사람이 대통령 되었는데 막상 관료가 동부 애들이니까 통치가 안 되니까 자기가 선거에서 이겼죠. 전리품이 엽관이 전리품이잖아. 전리품처럼 공직을 임명하게 해주라. 이런 걸 공식적으로 천명을 했죠. 그러니까 기본 원칙을 채택했다는 게 공식 천명했다는 거야. 그전에도 이미 있었어. 있었지만 공식 채택한 거는 앤드류 잭슨 77대 대통령이고 1929년인가요? 1829년이죠. 이때 들어갑니다. 최초 서부 사람, 최초의 아일랜드계, 최초 대학교 나오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전쟁 영웅이었고, 그지? 이 사람이 대통령 되니까 엽관제를 도입했던 거죠. 이게 바로 민주주의다. 이제 민주주의라는 거는 우리가 4년마다 교체되듯이 너도 관료도 4년마다 교체되는 게 진정한 민주주의 실천 원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다음 특권 집단화 용어 조심해야 돼.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특권 아니냐? 안 그래요. 특권 집단화는 특권화되었다는 것은 종신이나 세습되는 것. 이게 특권화된 겁니다. 뭐 직업 공무원이라든지 세습제로 내려갔을 때 특권화야. 이걸 타파한 게 엽관주예요. 동부 엘리트가 아버지가 공무원이니까 아들이 공무원이란 말이야. 세습을 했었는데 4년마다 바꿔대는 공직 순환제, 경질제로 바꿔버렸죠. 어쨌든 엽관주의는 정치가가 임명했고 정치가는 국민에게 반응해야지 당선될 거고 당선되지 않으면은 나도 관료에서 잘릴 거란 말이야. 이러니까 이론적으로 국민의 대응성을 높인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심할 게 일부라는 게 엽관주의가 지금 일부 사용되고 있다는 거지. 일부 정부직에만 적용되고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정무직은 기본적으로 엽관주의예요. 그 다음에 일부 결정직도 엽관주의예요. 비서들은 엽관 관료잖아요. 됐지? 그래서 이 일부라는 거는 정무직에 따라 붙는 용어가 아니라 그냥 일부 사용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도. 그게 바로 정무직이라는 소리예요. 일부 정무직에만 적용되고 있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지? 일부 정부직에만 적용되고 있다? 이 말하면 틀리는 거야. 정무직도 아니고 정무직은 다 적용된다고 보셔야 되고 일부 별정직도 있기 때문에 일부 정무직에만 적용되는 건 틀려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엽관주의는 지금 일부 사용되고 있는데 그게 정무직이다 이런 의미야. 내려갈게요. 이거 나중에 또 눌러보십시오. 관료제입니다. 관료제도 잘 나오죠. 관료제가 나왔을 때는 뭐 특징들, 그다음에 대두 배경은 뭐 기계 구조니까 별거 없고요. 그다음에 역기능을 많이 물어봐요. 관료제 특징들은 분업이 돼 있고 계층이 돼 있고 전문이고 그다음에 계약제고 비정의성이고 이런 것 규칙과 절차가 있는 공식화되어 있는 게 기본적인 특징이죠. 이 계층제 원리는 신분제 원리가 아니라 능력이야. 능력에 따라 네가 귀족이든 농민이든 노비든 간에 밑으로 들어가서 능력에 따라 올라갈 기회를 주는 겁니다. 또 일이 전문직이다 보니까 전문적 훈련 받고 들어가죠. 정치 전문성이 아니라 업적의 전문성이야. 업적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관료를 채택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의 능률성이 좋아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다? 업무를 갈라서 하다 보니까 고 일을 잘해요. 근데 다른 건 못하겠죠. 이걸 훈련된 무능, 베블린이라는 학자가 말해요. 경제학의 그 베블린 효과, 그 베블린 맞아요. 그분이 한 가지는 잘하는데 다른 건 못한다는 거. 훈련된 무능이죠. 그 개념 물어봤죠. 관료제란 논점 줬고요. 관료제 특징을 물어봤고 관료제 역기능을 물어봤어. 같이 물어본 거죠. 훈련된 무능은 한 가지만 잘하고 다른 걸 못하는 현상. 이게 훈련된 무능. 제가 훈련된 무능이야, 지금. 행정밖에 몰라, 지금. 30년 이거 하다 보니까 뭐 딴 걸 몰라, 지금. 영어 단어 물어봐도 모르겠어, 이제는. 수학은 뭐 볼 것도 없죠, 이제. 맨날 모든 게 객관식으로 보여, 지금. 훈련된 무능이 된 거야, 이제. 자, 동조과잉 개념 틀렸죠. 동조과잉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원래 규칙은 누가 만들어? 상사가 만들어요. 상사가 만든 규칙은 사실 도구밖에 안 되는데 요 규칙만 준수하는 거야. 진정한 목적은 망각해버리고 규칙만 준수하는 게 동조과행. 또 다르게 표현하면 상사 명령만 지나치게 복종하는 게 동조과행이에요. 다른 걸 보지 않고요. 됐죠? 반면에 개념 틀렸어. 이건 무사한 일이죠. 새로운 과업 찾기보다는 현재 주어진 일만 소극적으로 무사한 일. 됐지? 이게 틀렸습니다. 이게 복지부동 같은 얘기를 써놨네요. 개념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이건 개념 물어본 거야. 이런 거 틀려버리면은 골치 아파요. 자, 전문 경력과는 이게 그 강의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은 9급에서 먼저 나왔어요. 인사행정에서 중요한 제도야. 인사행정에서 왜 중요하냐?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네가 어떻게 아는데? 간단해요. 직업공무원제와 반하는 거, 이걸 개혁하는 건 무조건 중요해요. 실족주의 제도도 개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직업공무원제나 실족주의와 관련돼 있다면 무조건 중요합니다. 전문 경력과도 바로 보다 직업공무원제 개혁 기법이야. 특히 직업공무원제의 가장 기본적 사람이 일반직이에요. 순환보직이야. 2년 내지 3년 단위로 왔다 갔다 해요. 시각은 넓어지겠지만 한 일을 깊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져요.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자꾸 뭐가 들어온다? 이런 전문 경력관이라든지 개방형 전문가라든지 이걸 데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개방형은 또 5년밖에 못 있으니까 충성심이 약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안 그래. 신분이 보장되는 일반직 공무원이에요. 일반직이야. 경력직이고요. 그지? 그러니까 평생 근무할 거야. 그러니까 뭐 그 공직에 대한 충성심이 개방형보다 높았으면 높았지 낮진 않아요. 다만 순환부직하지 않고 고의를 장기적으로 담당하겠다는 겁니다. 그지? 전문가를 영입하려고 개방형을 도입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 친구들이 그냥 왔다 나가 그냥 일단 적응도 안 되고요. 경력 쌓으려고 들어온 거야 그냥. 그럼 이거는 말만 전문가들이 별 의미 없잖아. 이러니까 아예 그냥 데리고 들어와서 평생 근무하는 전문 경력관 제도가 도입됐다는 겁니다. 어쨌든 직업공무원제를 계급제라든지 일반 행정가 중심의 직업공무원제를 개혁하는 거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됐지? 지금 모든 개혁은 이런 직업공무원제 일반 이런 걸 개혁하는 거니까요. 또 우린 또 직위불지 막 들어오고 있잖아 지금.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자 4번부터 하겠습니다. 일반직 공무원만 대상이에요. 장관은 일반직 공무원 중 순환부직이 곤란하거나 왔다 갔다 하기 힘들거나 장기 재직이 필요하다면은 인사혁신정보장과 협의해야 돼 반드시. 그 다음에 선택사항이 할 수 있어요. 이게 가장 기본적 내용이야. 일반직이다 특정직이 아니고요. 일반직 공무원만 대상이 된다는 것.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일반직의 계급, 직군, 직렬 구분이 허용되지 않아요. 대신에 가군은 5급 이상, 나군, 다군은 6급 이하야. 이거 계약직이나 임기제 공무원은 또는 별정직 공무원을 나누는 분류 방식이에요. 지금 계약직은 없지만요. 그래서 가, 나, 다군으로 구분하는 거 맞습니다. 또 전직을 통해서 일반직이 전문 경력관 넘어갈 수도 있고요. 전문 경력관이 일반직으로도 전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뭐 이걸 감을 풀라고 그러는데 그냥 법에 있는 거야. 중요한 제도야. 법 한 봐. 법령 강의 다 하잖아요. 법령 강의 안 하면서 이런 말 하신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다 하시면서 왜 이거를 그냥 대충 보지 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중요한 제도입니다. 전문 경력관. 됐지? 법령 강의를 다 법령집 내시잖아요. 다 내시면서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앞으로도 나올 건데 뭐 더 이상 뭐 낼 게 없어요. 국가직 그 문제하고 이 문제 해버리면은 거의 뭐 콰바가 될 겁니다. 뭐 새로운 거 없어. 제일 중요한 건 일반직이야. 일반직 선택할 수 있는 지정사항이지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반드시 협의해야 돼요.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내려갈게요. 7번입니다. 자, 동기부여 실험인데 인간에 대한 관점이 뭐가 있습니까? X인간들, Y인간들, Z인간들 있지 않나요? 그렇지? X인간은 외재적이고 Y인간은 내재적이고 Z인간은 상황적이잖아요. 여긴 Z인간은 안 나왔죠. 자, 보니까 세 집단이 나왔는데 첫 집단은 선물 준대요. 선물 주는 거 보니까 이거는 X인간들이야. X인간을 간주한 거야. 됐죠? 그리고 완성함 선물 주었대요. 두 번째는 약속은 했지만은 약속은 안 했네요. 약속 안 했죠? 약속 안 했지만 깜짝 선물은 주었나 봐요. 세 번째는 아무 선물 약속도 안 하고 그다음에 선물도 안 줬나 봐요. 그랬는데 뭐라고 써놨어? 첫째 집단은 오히려
더 안 그려요. 한마디로 Y인간인데 X인간 취급을 한 거잖아,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나는 내재적으로 동기부여 받고 싶어 하는데 외재적 선물이 들어와 가지고 나를 밀어낸 거잖아,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외재적 동기가, 선물이라는 외재적 동기가 내가 스스로 그림 그리고 싶어하는 가치관의 일치, 일에 대한 즐거움, Y를 밀어낸 거죠. 그래서 가가 뭐가 돼야 돼? 외재가 돼야 되고 나가 내재가 되겠죠. 그러면 나란 사람은 뭐로 움직인 거야? 나는 내 안에는 내재 동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가치관의 일치라든지 일에 대한 즐거움이 나와야 될 건데 답은 2번 아니면 4번이겠죠. 근데 여기 위에서 바뀌었네요. 가가 외재적 동기가 나라는 내재적 동기를 밀어낸 거예요. 왜 선물 주니까 더 안 그렸잖아요. 그럼 이런 어린이들은 오히려 선물보다는 일에 대한 즐거움이나 가치관의 일치 같은 내재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자, 이걸 어디다 놓을까 하다가 뭐 맥 그리고 XY에 놔도 돼요. 근데 어차피 인간관 하면은 X인간, Y인간, Z인간 나올 거니까 거기를 클릭 한번 해보시면은 누가 외재고 누가 내재고 그다음 누가 복잡인지 나올 겁니다. 뭐 이거 사례 문제로 낸 거야. 이런 문제 잘 나올 겁니다. 이제 사례 문제로 냈습니다. 이걸 뭐 피셋청이라고 그러던데 난 모르겠어. 피셋. 나도 쳐봤지만 행정학 옛날에 객관식이 있었고 행시예요. 다 이런 문제 있었습니다. 자, 내려갈게요. 이것도 많이 틀렸을 것 같습니다. 자, 동일 대상이 나왔으니까 동일 대상이니까 이거는 비실험 아니냐. 근데 단절 시계열이 준실험이라고 여러 번 나왔어요. 그지? 그럼 왜 준실험인가 설명하면 쉽잖아. 이게 준실험이라고 외우지 말고 회귀불연속 설계도 나왔고요. 됐지? 사후 비교 집단도 나왔고 여러 번 나왔는데 단절 시계열이 왜 준실험이냐면 하나 집단한테 한 건 맞아요. 근데 한 번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했잖아요. 그럼 어제 한 번 하고 그지? 아니 저번 달에 한 번 하고 끊어지고 요번 달에 한 번 하고 끊어지고 다음 달 한 번 하는 거야. 한 집단이 한 건 맞지만 이제는 처음에 할 때는 비실험처럼 보이겠지만 두 번 할 때는 저번 거하고 비교하면 되잖아요. 그럼 저번 집단이 뭐가 되는 거야? 비교 집단이 되고 이번 집단이 실험 집단이겠죠. 또 끝난 다음에 또 하면은 저 앞에 것들은 비교 집단이고 새롭게 한 건 실험 집단이겠죠. 근데 보다시피 요 앞에 거와 뒤에 거는 상황이 다르잖아, 지금. 경험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동질성이 떨어지니까 진실험은 아니지만 비교 대상은 존재하잖아요. 남궁근 선생님 책에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단절 시기열은 뭐가 되는 거야? 준실험의 유형으로 분류돼요. 기억은 그래서 맞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단절 시기열은 준실험만 자꾸 하지 말고 왜 단절 시기열이 준실험인가 한 번만 이해한다면 암기하기가 되게 쉬워져요. 그치? 또 동일 집단 말고 요 비교 집단 하나 만들어 가지고 또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도 역시 준실험이야. 동질성이 떨어진다면요. 그다음에 회귀 불연속도 역시 준실험으로 나왔던 거죠. 이것도 얼마 전에 단절 시기열이 준실험이라고 나온 시험 기출 문제가 바로 있습니다. 클릭해 보시면 바로 나올 겁니다. 자, 내적 타당성은 자, 뭐야? 상황이 달라지면 외적이고요. 상황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 사이에 뭐가 끼어버린 거야. 이게 내적 타당성인데 역사 요인은 원인과 결과 사이에 사건이 끼어버렸죠. 우연한 사건이. 근데 시간 때문에 달라지는 것은 이거는 성수 효과잖아요. 니은은 틀렸어. 그래서 니은은 니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아마 동일 집단이니까 비실험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기억을 틀렸다고 놓고 푸니까 답은 3번이라고 찍고 넘어갔을 거야. 그러면 2번은 뭔데? 역사 요인 안 읽어본 거지. 이거 틀리신 분은요. 이거 역사 요인이 아니라 시간의 경과 때문에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성수교과입니다. 어떤 강사가 제일 좋아요? 제일 마지막에 들은 강사가 제일 좋아요. 왜? 그만큼 시간이 지났잖아, 지금. 그 사람이 강의를 잘해서 점수 잘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알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당연히 어려운 거고, 시간 지나면 당연히 내 강의 안 들어도 점수 나옵니다. 이거는 역사 요인이 아니라 사건 요인이, 시간 요인입니다. 성수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험이 안 되네요. 안 돼요. 뭐라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비교 대상이 없는 거야. 그럼 어떡할 건데? 어쩔 수 없이 거기는 요소, 통계 그 요소를 끄집어서 통계로 분석해 봐야 돼요. 그지 않나? 통계로 분석하든지 통계를 통해서 인과 경로를 추정하든지 아니면 어떤 모형을 만드는 거야. 이 모형을 만들어 갖고 여기다가 그 사람들의 자료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 결과를 보는 겁니다. 그치? 이 원인 회귀 분석은 원인과 결과 찾는 거잖아. 경로 분석은 이 원인과 결과 이 관계 경로를 보는 거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실험이 안 되니까 정책 한번 하고 여기는 거기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인과 모형 만들어서 보는 겁니다. 또는 통계 자료 가지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비실험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남궁문 선생님 책에 그대로 있습니다. 통계 기법을 이용한 인과를 추론한다. 그 밑에 빠진 게 뭐가 있다면 인과 경로를 통한 실험이 있다. 이거는 남궁문 선생님의 책에도 있고 생정학이라는 대학 교재 여러분 맨날 보는 책이야. 거기도 그대로 있습니다. 전부 다 대학 교재의 지문들이에요. 그리고 국가직은 인사와 조직이 빠져 있기 때문에 어렵게 낼 수 있는 거는 재무, 그 다음에 정책이에요. 그 다음에 지방. 요 세 개밖에 없습니다. 인사와 조직은 어렵게 낼 수 있는데 조직 인사론이 따로 있잖아, 지금. 거기서 아마 되게 어렵게 나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보단 좀 쉽게 나와야 되겠죠? 어, 사실 조직이 어렵게 나왔을 때 그지 같아요. 정말 학자 많아, 이거. 근데 정책도 지금 힘들어요. 왜? 새로운 학자가 되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 나도 모르겠어. 이제 막 만들어진 학자다 보니까. 나는 배울 때 몰랐는데 자꾸 추가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정책은 여러분 고득점에 7급은 발목이 잡힐 겁니다. 반면에 9급은 오히려 인사행정의 발목이 잡혀요. 어쨌든 이거는 니은이 틀렸어요. 눌러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처음 나왔죠. 그래도 재정 지출, 재량 지출과 의무 지출 얘기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옛날에 배웠을 때는 의무와 재량이 아니라 경직성 경비와 신축성 경비로 배웠어요. 그때 운영비는 경직성 경비로 제가 배웠습니다. 저는 아마 그때로 알고 풀었으면 틀렸을 겁니다. 근데 의무경비, 재량경비가 국가지정법에 있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할 건데 클릭해 보시면은 의무경비에 대한 개념이 나와.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지출되는 경비예요. 법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지방교부세법, 그 다음에 지방교육재정부담금, 조약이나 국제규범 이렇게 무조건 법률에 의해서 조약에 의해서 나가야 되는 거는 의무적 지출이에요. 반면 운영비는 왜 의무 지출이 아니냐면 매년 바뀔 수 있어요. 그지? 운영비는 예산 심의를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방교부세와 재정교부금은 법에 얼마 주라고 딱 박아놨기 때문에 심의를 통해서도 못 바꿔요. 대체 이미 법에 박혀 있다니까 그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국회 심의 과정 속에서 금액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렇지? PKO 분담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조약에서 국제구별에서 얼마 주기로 했기 때문에 이건 의회가 승인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의회 심의 과정 속에서도 바꿀 수 없는 게 의무 지출이에요. 반면 운영비, 인건비 같은 것들은 분명히 경직성 성격이 존재하지만 그래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도 가능하고 변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재량적 지출로 표현한 거예요. 됐죠? 그리고 이 내용을 어떤 분이 그러던데 이거 맞추려면 법을 봐야 되나요? 아니, 법을 보면 좋죠. 근데 법을 아무리 봐도 유엔 평화 유지 활동 분담금은 없어요. 이건 어디 있다? 대학 교재에 있어. 그지? 세제무행정론 윤영진 교수님의 세제무행정론 보시면 사례가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분담 PKO로 그냥 박혀 있어요. 그리고 그 PKO는 어디서 나왔냐면 기재부의 보고서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재부 보고서까지 봐야 될까요? 아, 그건 아니야. 그럴 필요는 없어요. 윤영진의 교수님을 보면 좋죠. 그걸 못 본다면 강사가 도와주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내가 만든다는 게 말이 안 돼요. 내가 문제를 안 냈는데 왜 내가 만들어요? 그냥 대학 교재 컨트롤 C, 컨트롤 V 할 수밖에 없어. 그지? 편저밖에 안 되는 거지. 내가 무슨 저자야. 그리고 내가 저자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내가 내는 게 아닌데. 근데 이거를 뭐 보지 말라. 틀려도 된다. 아, 나는 모르겠어요. 그 수험생은 틀려도 될 수 있어요. 근데 강사는 그 책을 봤겠죠. 그렇지 않나? 강사는 그 책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최소한. 그것이 봤다면 아마 내가 봤다고 자랑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마 본인도 거기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틀려도 된다고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틀리기에 틀려서 될 문제는 없습니다. 한 문제 가지고 몇 년 갈 수 있습니다. 그치? 하나를 더 맞추는 게 목적인 거지. 또 내가 그러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를 어떻게 찾으라고 그랬어? 그냥 책임 봐. 책 읽기 싫으시면은 그 대학 교재 뒤에 가 책임 봐보세요. 책임 보시면 그 용어 쭉 나오잖아. 근데 거기에 내가 모르는 단어 나왔단 말이야. 새로운 게 나왔단 말이야. 그거 중요한 용어야. 새로 들어온 거야. 그래서 분명히 어떤 책을 보든
의무지출, 재량지출, 재무행정 관련 책을 보시면 반드시 세긴의 의무와 재량지출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기출이 안 되었지만 세긴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책 만들 때 사소한 걸 세긴에 집어넣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중요하니까 세긴에 집어넣는 거예요. 아무거나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세긴에 들어왔다는 것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처음 나왔다. 앞으로 안 나온다고요? 아이고, 저는 장담합니다. 또 나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논점이어서 그래요. 자, 10번입니다. 이거는 기출지문 또 나왔죠. 자, 하나씩 물어봤죠. 어떤 영기준만 본 다음에 영기준만 물어봤다면 쉬웠을 텐데 영기준대로 물어보고 다 물어봤지. 제일 먼저 순서는 품목이었죠. 2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인데 거꾸로 내놨네요. 자, 만약에 있잖아, 답을. 이런 거, 미국의 민간 기업,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여기서 했다. 이걸 틀게 만들었다. 그런 문제 되게 어려울 거예요. 됐지? 피르가 최초로 도입을 해요. 논문 65년도인가 나왔고요. 이 회사에 도입한 건 70년이에요. 70년이고, 그 다음에 13년에 그 책을 읽고 감명받은 카터가 조지아주에 도입을 해요. 13년도에. 그리고 그 사람이 76년도 대통령이 되거든요. 77년도에 연방정부에 시작을 해요. 그리고 81년도에 레이건에 의해서 폐지가 돼요. 연역이 이렇게 됩니다. 어느 교과서든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만약 이런 걸 틀리게 만들었다면 뭐 랜드 연구소에서 저저 시작되었다 이렇게 바꿨다면 어렵겠지만 이걸 틀리게 안 만들었잖아요 지금. 됐죠? 두 번째, 계획은 장기 플랜이 존재하고 이 플랜을 프로그램 카테고리, 서브 카테고리, 엘리먼트 맨 마지막에 버제팅이에요. 이걸 사업 구조라고 그래요. 언제 들어온다? 랜드 연구소가 건의했고요. 국방부 63년도에 들어오고 65년도에 존슨 대통령에 의해 들어옵니다. 위대한 사회 건설 프로그램, 일명 흑인 복지 프로그램이 이 합리 모형 계획 예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책이었던 거야. 실패했죠. 60년 도입된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부터 할게요. 품목은 투입물이야. 지출 대상이 투입물이에요. 투입물이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집행부는 재량이 없어요. 통제 지향 예산제도 맞고 이걸 도입하고자 했던 이게 과학적관리법의 재무행정 버전이거든요. 20년대 초 이때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윌슨이었어요. 근데 윌슨이 도중 임기 중에 바로 죽어요. 갑자기 독감 걸려가지고 스페인 독감인가.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도입하려고 한 대통령하고 실제 도입한 대통령이 달랐나 봐요. 제 추측입니다. 왜냐면 어느 책에도 어떤 대통령이 도입했단 말이 안 나와요. 왜 딴 거 다 대통령이 나오는데 얘만 안 나오냔 말이야. 아마 도입하려고 했던 대통령하고 실제 이제 시행한 게 달랐기 때문에 안 집어넣은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20년대는 이때 그 윌슨 때거든요. 19년이 전쟁 용식이잖아, 지금. 윌슨 때요, 윌슨 때. 자, 3번 틀렸는데 성과주는요, 단기 산출물이야. 신성과주와 비교한 거야, 지금. 성과주의. 투입 대비 산출. 예를 들어서 도로라면은 도로 포장 비율. 그 다음에 취업이라면 졸업생. 취업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범인 검거 건수. 이런 단기 산출에 초점을 두는 게 세양 단위에 초점 두는 게 성과주 예산이고요. 됐죠? 반면에 지금 그렇지 않죠? 신성과주의는 산출 말고 결과. 더 커졌죠? 투입물, 산출물, 결과물이잖아. 그 다음 영향이잖아. 이 결과에 영향을 주는데 투입에 대한 재량을 줘. 예산 집행에 대한 재량을 주고 결과 책임을 강조한 제도는 50년대가 아니라 90년대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틀린 겁니다. 성과주의는 50년대 연방정부에 비롯된 거 맞고요. 이건 맞았지만 그 뒤에 게 틀렸죠. 저도 찾아봐야 되겠다. 이게 연방에 들어와서 지방에 내려간 건 맞아요. 후보위원회가 대통령에 건의한 거니까. 연방에 들어와서 지방으로. 이건 내가 좀 조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헷갈려요, 이게. 후보위원회가 대통령위원회였거든요. 걔가 지방에 건의하지 않았겠죠. 연방에 건의한 다음에 지방으로. 이것도 아마 대학 교재에 있는 내용일 건데 제가 지금 간과한 것 같아요. 이거는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는. 자, 11번입니다. 뭐 1초짜리죠. 이원론은 고전이론이고 행정은 정치가 아니라 뭐다? 경영이다. 그래서 행정은 경영이다. 공사행정 이론론 맞고. 결정은 정치가 하고 우리는 집행을 한다. 행정과 정치를 엄격하게 구분했습니다. 맞죠? 윌슨이 대표학자죠. 행정은 민주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능률성이나 전문성이 더 중요하다. 이게 19세기 말부터 30년 대공황 전까지 대공황과 전쟁 거치면서 행정이 정책 결정을 합니다. 준위법적이라는 건 말 그대로 법률을
행정부가 만드는 거야. 근데 행정부니까 준입법이라고 하는 거야.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건 정치행정 이론론입니다. 클릭하시면 나올 겁니다. 12번입니다. 이것도 용어 개념 물어본 거야. 정부 실패 요인. X 비율성의 키워드는 뭐죠? 독점이야. 성과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열심히 일하지 않는 심리상의 비효율성이야. 반면에 이건 권력을 통한 불평등은 권력의 편제라고 그래요. 그지? 뭐 X는 다 파보규, 권민규 막 외우잖아. 개념 자체가 틀린 거야. 권력이 편제돼 있다는 건 골고루 있다는 것도 편제인데 여기서 말하는 편제는 한 곳에 쏠려 있다는 겁니다. 한자가 달라요. 한 곳에 쏠려 있는데 이 권력 가지고 특정 애들한테 불평등하게 혜택을 준다는 게 권력의 불평등이야. 됐죠? 지대 추구는 정부가 어떤 개입을 해요. 정부가 면허나 허가 제도를 만들어. 이런 면허나 허가가 없었을 때는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100밖에 못 벌었어. 근데 면허 제도가 도입돼서 내가 면허 받으니까 1000을 벌어요. 난 900을 더 벌었죠. 이게 지대야. 이러니까 나는 이걸 얻기 위해서 로비 활동합니다. 공무원들한테 가서 면허 달라고. 그때 들어가는 비용이 털럭 비용이에요. 사다리꼴 비용이라고 경제학에 배웠을 겁니다. 아마 계산도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마디 이 지대를 얻기 위해서 낭비하고 있는 거야. 이 지대가 아니면 생산성에 쓰일 돈을 이걸 얻기 위해서 로비 활동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낭비되고 있는 거잖아요. 털럭 비용이라고 그래요. 맞습니다. 파생 외부 효과는 A라는 상황이 문제니까 가라는 정책을 만들었어요. 근데 A라는 상황은 가라는 정책이 없었을 때 나오는 상황이야. 근데 정부에서 가라는 정책을 한대요. 그러면 A라는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얘 때문에 달라질 걸 이미 알았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B로 바뀌어 버리는 거야. 또는 C로 바뀌어 버리는 거야. 근데 정책은 A 상황을 가정하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A 상황을 가정하고 집행하다 보니까 A에 집행되는 게 아니라 새롭게 변한 B에 집행되다 보니까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오겠죠. 이게 바로 파생적 외부 효과야. 민간 행동에 대한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을 만들었을 때는 반드시 의도하지 않는 부작용이 나온다는 겁니다. 내부성은 뭐냐면 뭐 책에는 사적 목표 축으로 나와요. 근데 사실 내부성은 내부 규정이 있고 공익 규정이 있으면은 공익 규정은 너무 멀고 모호해요. 근데 내부 규정 어기면 처벌이에요. 이러니까 공무원들은 외부 공익에 대한 대응성보다는 내부 규정에 집착한다는 게 내부성이에요. 근데 이 내부라는 게 결국 공익이 아니라 사익에 매달린다는 거잖아. 부서 이익이라든지 개인의 이익에 집착한다는 게 내부성이잖아, 지금. 그래서 내부성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데 사적 목표 설정이라고 표현해요. 그치? 답은 1번입니다. 역시 뭐 얼마 안 걸렸을 거고요. 리플리 프랭클린의 경쟁 규제, 보호 규제는 정말 많이 나오죠. 일단 리플리 프랭클린이 말했다는 게 중요하고요. 경제 두 문자가 배경 부채잖아. 배부는 뭘 주는 거야. 그지? 경쟁도 뭘 줘요. 뭘 주는데 규제를 하는 거예요. 배부는 애초에 어떤 서비스나 재화를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경쟁 규제는요. 내가 너한테 왜 뭘 줄까요? 주는 게 목적이 아니야. 이걸 통해서 공익을 도모하려고 너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 왜 공익을 도모하려는데 누구한테 주죠? 왜? 경쟁이 돼버리면 오히려 더 안 좋아요. 공익한테. 이러니까 경쟁이 아니라 소수한테 공급을 하게 하고 대신 공익을 위해서 규제가 들어가는 거야. 소수가 공급했을 때 훨씬 더 공익이 더 좋아, 싸요. 싸니까 소수한테 주는 거야. 대신에 얘가 소수한테 줘버리면 횡포가 나올 거니까 규제가 같이 들어가겠죠. 이게 경쟁 규제야. 그치? 그래, 국가가 소유한 희소한 자원을 다수가 아니라 소수 경쟁자 중 일부에게 내려주는 겁니다. 대신에 의무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 진짜 목적은 뭐다? 일반 대중의 공익이 목적이 돼. 대신 소수에게 뭐가 들어가요. 어쨌든 소수가 뭘 받았죠. 이러니까 그 사람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얻기 위해서 로비 활동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선정된 승리자에게 이 혜택을 받은 사람에게 특권을 주되 이들을 규제해가지고 공익을 도모해요. 목적은 공급권을 소수한테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공익이 목적이기 때문에 규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됐죠? 어떤 분은 뭐 소수가 혜택을 보고 다수 기업은 손해를 봤기 때문에 그러는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례로 뭐가 나옵니까? 되게 방송국 설립 허가,
그다음에 이동통신의 허가, 항공노선 허가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주파수 할당이 뭐 방송국일 수도 있을 거고 이동통신일 수도 있겠죠. 요거 주파수 할당으로 나왔네. 이제 가로치고 이제 주파수 활동 써놔야 되겠다. 주파수 할당으로 대학 교재 나와 있어 이거. 그다음에 보다시피 이 친구는요. 일반 국민들은 공익을 위하고 수혜자니까 편익이 분산돼 있죠. 뭐 관심 별로 없을 거야. 반면에 소수 이득 보는 사람도 혜택이 크죠. 반발하지 않습니다. 반발이 심한 건 누구다? 보호적 규제야. 왜? 보호적 규제는 일반 대중을 위해서 기업들에게 의무만 가할 거니까요. 의무만 들어갈 거니까 비용 부담이잖아. 그러면 기업이 많아, 일반 대중이 많아. 기업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더 작잖아요. 소수 기업한테 의무가 부과되고 반면에 일반 대중들은 이득을 보고 비용은 집중이고 편익이 분산이니까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경쟁 규제는 소수 기업에게 특혜를 주기 때문에 반발이 없어요. 아까 설명하듯이 뭐 소수 기업은 특권받고 다수 기업은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럼 반발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 설명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서로 로비 얻으려고 노력하는 거지. 설사 내가 못 받더라도 내가 의무가 부과되는 건 아니야. 반발하진 않습니다. 로비 활동하는 거지. 자, 그래서 다시 경쟁 규제가 되게 소수에게 특권 주는 공유제나 요금제 같은 것들. 얘는 소수가 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다수보다는. 그 다음에 민간제까지 들어가는 게 사회 규제, 그 보호 규제이기 때문에 경쟁 규제보다는 보호 규제 범위가 훨씬 더 넓어요. 일부가 경제 규제고 대다수가 보호 규제. 그치? 이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또 보호 규제 리플리 프랭클리는 사회 규제 다 하고요. 독과점 규제도 보호 규제로 집어넣어요. 어쨌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할까요? 이거는 그 김병준 선생님의 대학 교재 지방자치론에 그대로 있는 내용을 갖고 온 겁니다, 지금. 얘가 내가 나올 거라고 그랬죠. 왜? 여태까지 우리는 기관 대리평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기관 대리평 말고 다른 형태를 도입할 수 있어. 법률로 정한다면은. 그지? 도입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러니까 그 법률 규정도 나오겠지만은 이런 이론도 나올 수밖에 없겠죠. 기본적으로 기관통합형은 보다시피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같아요. 그렇지? 의회가 존재해. 의회 의원들. 이 중에 한 사람이 의장을 하고 나머지는 단체장을 하고 부서장을 해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의원들이 같이 하죠. 그럼 얘도 우리 대표고 얘도 우리 대표니까 주민 의사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죠? 전부 다 우리 대표잖아. 근데 기관 통합형은 우리가 뽑은 사람이지만 얘도 우리 뽑은 사람 맞아요. 요 부서장들은 선출직 공무원들이 아니라 임명직 공무원들이야. 우리 대표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요 집행자들은 어쨌든 우리가 뽑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기관 통합형에 비해서는 주민 대표성이 떨어지겠죠. 근데 만약에 있잖아. 또 바꿀 수 있어. 기관 대리평은 얘도 선거로 하고 얘도 선거로 해요. 그럼 선거를 두 번 하잖아. 선거를 두 번 해서 주민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보면은 기관 통합형이 아니라 기관 대리평이 돼야 돼요. 똑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표현에 따라서 기관 대리평일 수 있고 통합형일 수도 있어요. 두 번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사를 반영한다, 기관 대리평. 보다시피 집행기관 부서장조차도 주민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주민의사가 반영된다, 기관 통합형이에요. 맞죠? 반면에 2번 기관 통합형은 의결과 집행기관을 다 지방의회에서 하는 거 맞고요. 대표적인 게 영국의 의회형, 미국의 위원회형, 갈베스톤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내려가면 이제 약시장과 강시장 기관 대립형이 나와요. 시장이 강한가 약한가 그 얘기야. 미국은 원래 약시장으로 시작해요. 미군 대통령이 힘이 센 걸 싫어했단 말이야. 마찬가지야. 왕정이 싫어서 도망온 데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의회 우리 대표가 하는 거지 한 사람한테 힘이 쏠리는 걸 싫어했기 때문에 약시장을 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약시장인가? 대학 교재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약시장형은요.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 의회가 있고 단체장이 있는데 그렇지? 요 고위 공무원들을 단체장 임명할 때 의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 됐죠? 고위직에 동의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 어, 예산 편성을 그 책을 보시면 예산 편성을 단체장이 하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해요. 편성도 의회에서 하고 심의도 의회에서 해요. 오늘 집행밖에 못 해요. 됐지? 또 하나 더 지방의회가 뭘 결정한 거를 단체장은 거부할 수 없어요. 그 대학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또 단체장 말고 또 선출로 뽑은 독자적인 집행기관이 여럿이 또 따로 있어요. 얘 말고도 따로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겠죠. 그래서 약시장형이라고 그래. 조그만 동네입니다. 조그만 동네. 대도시가 되면 이게 안 돼요. 전부 다 뭐로 바뀐다? 강시장형으로 바뀌어요. 왜? 그래야지 300만, 400만 대도시를 집행할 수 있잖아. 강시장은 이 고위공무원을 얘가 임명해요. 그래야 카리스마 있게 집행부들을 통제할 수 있잖아요. 거부권도 존재하고 예산 편성도 누가 한다? 전문가인 요소 집행부에서 하고요. 뭐 이런 위원회 많이 없애버려요. 그래야 얘가 카리스마 있게 대도시를 통제할 거니까. 그래서 미국의 대도시들은 전부 다 강시장형이에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소도시는 약시장보다는 다른 게 많습니다. 지금 약시장은 19세기 19세기 초에 많이 사라져요. 위원회 형태가 많아. 조그만 동네는요. 직접 민주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기관 대립형의 장점은 견제 균형. 둘이 분리돼 있으니까 권력 남용의 방지 맞고요. 그다음에 마찰 가능성이 있다는 건 문제점이고 이거 말고도 아까 봤듯이 집행부장을 단체장은 선거로 뽑았지만 집행부장은 임명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전문성이 존재해요. 전문성이 존재하고 또 하나 더 있다면 집행부장들을 단체장이 임명하기 때문에 집행의 통일성이 있다는 겁니다. 집행의 통일성. 왜 단체장이 카리스마 있게 집행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우리나라 제도가 바뀔 거기 때문에 분명히 봐두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대로 나왔죠. 법률을 물어본 게 아니라 이론 물어봤는데 이건 전부 다 대학 교재 그대로 있는 겁니다. 어떤 교재 의결권, 거부권이 있는가 없는가. 저도 이건 안 써놨습니다. 지방자치론 할 때 설명하겠지만은 행정에서는 안 나왔었는데 이런 것도 물어봤어요. 이제 봐야 된다는 거 앞으로는 거면. 그치? 그래서 지방자치로는 뭐 김병준 선생님 책 하나 보시면 돼요. 딴 거 볼 거 없어. 딴 것도 있는데 다른 거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 책을 보시고 인사행정은 새 인사행정론이라고 해서 강성철 선생님 외에 여러분이 쓴 책이 있고 재무행정은 윤용진 선생님의 새 재무행정론 또 새 조직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새행정학은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 정책학은 두 권 봐야 돼. 정정유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남궁무 선생님. 옛날에 오석훈 선생님 책이 많이 나왔었는데 요새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저는 봅니다. 혹시나 몰라서 보고 있는데 여러분도 다 보기 싫으시면 내가 아까 색인 찾으면서 새롭게 나온 단어만이라도 좀 체크 한번 해보시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일단 1부는 여기서 끝낼게요. 25분째다 보니까 제가 이게 1시간 강의로 제약돼 있어서 1부 끝내고요. 그다음에 2부에서 이제 두 번째 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